자연환경, 역사, 문화 뭐 할 것 없이 이 모든 게 정말 육지와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곳이 바로 이곳 제주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한 번쯤은 이런 특별함이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궁금증을 오늘 이 시간에 좀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천년의 역사 탐나입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인사드릴게요.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분 한 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경주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문화재 발굴 조사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데 저는 전공이 고고학이고 특히 탐나 고고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네요. 그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하소설 탐나의 여명을 쓰고 있는 소설가 이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제주대학교 박물관 연구사로 있는 김종찬입니다. 저도 전공 고고학인데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 모시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두 분은 친구시라면서요? 아니요, 저희 선배님 되시죠. 아, 선배세요. 아니, 학부 때 같이 고고학 관련해가지고 공부도 같이 네. 하셨고 네, 같이 예. 발굴도 발굴도 하고. 많이 했다고. 예. 저를 아주 이뻐해 주신 선배님. 그렇구나. 아니, 제주의 특별함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했지만 뭐 자연환경, 역사, 문화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탐나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탐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섬이고 그 섬에서 외부와의 교역을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바다와 관련된 어떤 물질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돌 많고 이런 것들을 이기 때문에 돌을 이용해가지고 뭐 만드는 고인돌, 돌하르방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있고 또 뭐 선사시대에도 뭐 여러 가지 돌을 이용한 도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과 바다 뭐 이런 관련된 문화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탐나도 그렇지만 제주 특별함이라고 한다면 그 신화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삼성신화인데 다른 육지부에서는 대부분 하늘에서 이제 강림하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아니면 어디서 이제 표류를 하거나. 근데 제주에서는 좀 특이합니다. 용출형입니다. 그러니까 땅속에서 솟아났다고 하는 그런 신화 구성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제 분명하게 이제 삼성열을 중심으로 해서 삼신이 솟아났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타의 그 나라나 지방과는 좀 유다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삼성열 신화를 개국 신화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탐나의 개국 신화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탐나와 제주라는 것도 말 자체도 다르지만 뜻, 의미 상당히 다르죠. 뭐 제주라는 용어는 고려 시대에 막 이렇게 그 고려의 속군으로 이게 들어가면서 시작된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뭐 탐나라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탐나가 그 문헌상에 등장하는 거는 삼국사기, 고려 시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에 보면 문주왕 2년에 탐나에서 뭐 조공을 했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문헌상으로는 가장 처음에 등장한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탐나를 지칭하는 이명은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탕나, 탐모라, 담모라 뭐 여러 개가 있고요. 실은 가장 중요한 건 탐나 이전에 주오라는 또 이렇게 이명이 있습니다. 예, 주오는 중국 진나라 삼국지 위지 동이전 마한조 다음에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마한 서쪽 큰 바다에 큰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는 사람들은 키가 좀 작고 머리를 좀 짧게 깎고 다닌다. 그리고 옷은 가죽으로 입고 있는데 상의를 위주로 입는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와 돼지를 잘 키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먼 변방에 그냥 주호라는 입장에서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건널 주자에 호랑키 호자. 근데 아마 그 이전에 제주도 내에는 탐나라는 저기 공식 명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냥 변방에 있는 오랑캐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문헌상의 주호 이렇게 썼던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옆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개국 신화의 주인공들이 이 주호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고량부가 그렇죠. 주호라는 게 중국 측 그 사이관에 의해서 부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삼오랑캐. 그러니까 뭐 중국 전나라 동쪽에 있으면 동호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중국 사람들이 지칭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를 오랑캐로 부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부를 때는 그냥 기록상에는 주호 뭐 이렇게 돼 있지만 탐나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탐나는 실제 언제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문헌상에 476년에 처음으로 탐나라는 게 기록되는 걸 봐서는 그 시점에는 아마도 탐나가 동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그 세력을 갖고 그 보는 입장이 아니었나.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본다면은 그거보다는 더 빠른 지금부터 한 1800년 전쯤 그때쯤에 아마 그 어떤 용담동 분묘에 그 다량의 철기를 그 부장한 그런 무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철제 장검이라든가 쇠도끼, 뭐 쇠 화살촉 이런 것을 자기 무덤에 그렇게 많이 묻는다는 거는 그만큼 그 지역 집단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철검 두 자루하고 쇠도끼 두 자루는 똑같습니다. 규격이. 길이, 규모.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주문 제작했다는 거예요. 제주에서는 철이 안 나기 때문에 외부에 뭐 아마 변환 지역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쪽에 주문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 거기 같이 묻었지 않나. 그래서 그게 지금부터 한 1800년 전쯤이 아마 그 탐나라는 게 문헌에는 없지만 고고학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국가 단위는 아니라도 국의 형태를 갖춘 게 아마 등장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탐내의 실체가 좀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쯤부터였나요? 뭐 그거는 이전에 제주도에 과연 주거지가 있을까라는 질문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주도는 야외에 있는 이런 삼양동이라든가 그런 쪽에 있는 지금 복원되어 있는 움집 형태가 아니라 동굴을 이용한 그냥 동굴 집자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고고학을 했지만 최근 90년대 중반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삼양동의 택지 개발이 되면서 탐나의 실체라고 생각되는 그런 흔적들이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마 98년, 97년 후반쯤 될 겁니다. 삼양동 유적이 확인되면서 탐나가 이렇진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고학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김경수 선생님하고 저와 같이 그쪽에 지금 오늘 프로그램이 콘테나인데 네. 콘테나에서 살면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쭉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김 선생이 얘기했지만 삼양동은 굉장히 큰 마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을은 사실은 탐나라고 하기 전에 큰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탐나 사람들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야외에 다량의 집터를 지어가지고 큰 마을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고 시작하는 게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한 4세기, 5세기 그쯤에 큰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내려오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주호라든가 이런 기사에 등장하는 기원전 한 1세기 때쯤부터는 이제 정치 세력화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평등 사회보다는 이게 위계가 있는 사회로 변해가면서 아마 아니 위계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유물들이라든가 무덤이 나옵니다. 무덤에 보면은 크기가 좀 다르고? 예, 무덤이 있고 일반인들이 무덤은 거의 아마 무덤을 안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마을 내에서 뭐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무덤을 쓰는데 관을 넣고 그 안에다가 시신 옆에 대롱옥 옥 제품을 여러 점을 이렇게 이게 제주도에서 전혀 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용어로는 위신제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어떤 신분을 드러내주는 그런 것들을 여기 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무덤들이 요 단계부터 이제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의 큰 마을이 어디냐면 외도동, 뭐 용담동,
학일이 곽질이 여기가 생겨요. 그게 본격적인 탐나 시대의 큰 말이죠. 그래서 그쪽 마을이 큰 말이 생기면서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또 그 사람들이 쭉 내려오면서 그런 집터를 계속 유지하고 변형시켜가면서 와가지고 탐나 시대에도 둥그런 원형 집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 원형이었습니까? 예, 예. 아, 그러면 몽골 초원의 그 유목민들이 하는 계의 형태를 네, 그렇게 취했다고도 할 볼 수도 수 있겠네요. 있는데 이게 국악적으로 보면은 이걸 소위 송궁형 주거지라고 그러는데 충남 그 충청도 아, 가면 예, 예. 부여 송궁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나오는 무덤 그러니까 집터 형태가 똑같아가지고 그걸 송궁형 집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집터는 천안이나 이쪽을 위에서는 거의 안 납니다. 천안 밑으로 밑에 쪽으로? 남부 지역하고 그다음 제주도, 일본 구주까지. 그래서 그 문화가 확산이 되거든요. 기후하고도 관련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아니 그럼 저희 그 탐나에서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부여 그래서 그쪽에서 내려온 거죠. 내려온 지금. 거예요? 남쪽으로 확산됐다고 보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집자리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실은 탐나 시대가 되면 이렇게 한반도 삼국 시대에는 집들이 다 네모난 형태의 그렇죠. 초집이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적인 환경인지 아니면 질적인 환경인지 모르겠지만 원형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 특히 아주 최근 뭐 고려 시대까지도 원형을 유지해서 초집이 지어진다는 게 좀 제주도의 또 특징인 것 같아요. 원형이 이게 바람에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 산사 체험을 할 때 이걸 복원했었거든요. 근데 태풍이 불었는데도 이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어허. 근데 네모나키 질거는 이게 많이 흔들리는데 그런 거 보면 이게 원형이라는 집터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 이런 제주의 날씨, 기후, 뭐 환경, 뭐 그 당시에 태풍이 있었는지 말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있었겠죠. 그건 없을 있었다면 수가 없- 아마 그게 그 원형 집태 전통이 굉장히 늦은 시까지 원심력, 구심력을 네, 이용했다고도 그런 게, 볼 수 예, 예, 있겠네요.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 탐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수록 뭔가 흥미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니 이런 게 또 이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점에 또 매료가 돼서 작가님도 소설로 쓰신 거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가장 저를 자극했던 거는 KBS 방송 천국에서 한 10년 정도 전에 고대 해상왕국 탐나를 다큐멘터리로 다큐멘터리? 1시간쯤 방영을 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많이 놀랬고 그거를 보니까 이제 제주의 특성이랄까 남방 문화와의 교류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길래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했고 근데 거기에서 빠진 게 하나가 이제 북방 문화와의 교류가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좀 찾아봤습니다. 안수기릭 북간도라는 장편 소설을 읽으면서 제주어와 비슷한 거를 동그라미를 쳤던 기억이 있는데 한 150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언어적인 면에서는 북방 언어가 굉장히 그 제주 언어와 닮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주의 원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고 탐나의 주세력은 북방에서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거는 뭐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가 벌써 뭐 그 고씨, 양씨, 부씨라는 게 북방의 뭐 고구려라든지 낭랑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여의 그 한 갈래라고 본다면 북방 문화와 남방 문화가 묘하게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게 제주 문화가 아닐까 싶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해륙사관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제주가 중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과 해양을 뭉집시키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게 제주라고 해가지고 그 쿠로시오 해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해륙사관의 중요성을 밝혀놓은 책을 보면서 아 내가 결국 제주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어쩌면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이 한 6년, 글을 쓴 게 한 3년, 4년쯤 되고 있는데 10권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한 6권까지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2권까지는 발간을 했고요. 아니 그럼 그 10권 안에 탐나에 대한 내용을 다 넣으실 계획이신 거죠? 아니 그 탐나의 여명이기 때문에 개국하는 그 순간까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도 10권이 나와요? 예. 그 해상왕국 탐나라고 하잖아요. 예. 탐나 앞에 해상왕국이라는 게 붙는데 그만큼 위상이 뛰어났던 건가요? 어쨌든 세상을 통해서 탐나가 성장을 하려면 외부와의 선진 문물을 이래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결국은 바다를 건너야 되거든요. 바다를 건너려면은 결국은 뭐 조선술도 뛰어나야 되고
뭐 항해술도 뛰어나야 되고 뭐 왕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국가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보면은 이게 탐나가 어쨌든 6세기, 7세기 때까지도 계속 국체제를 그 독립된 국체제를 유지했습니다. 뭐 백제에 신속되기도 하고 신라에 경락대에서 신라에 복속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리적 여건 때문인지 모르지만 계속 그 독립적인 체제를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우상국, 지금의 울릉도죠. 울릉도는 신라에서 신라 장군 이사부가 정벌 이후에 바로 신라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정벌을 하자마자 바로 신라식 무덤이 나오고 신라 토기들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백제에 신속되고 신라에 경락된데도 불구하고 백제식 무덤도 없고 신라식 무덤도 없고 백제 토기도 거의 안 나오고 신라 토기도 거의 안 나옵니다. 물론 8세기 이후에는 신라 토기가 많이 들어오지만 그런 걸로 보면은 우상국과 탐나는 그 격이 다른 거죠, 완전히. 아니면 백제 스타일, 뭐 신라 스타일의 무덤이 나왔다면 이 탐나에서도 탐나만의 어떤 스타일의 무덤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안 나오고 있을까요? 있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 무덤이 안 나올까? 실은 아까 이렇게 거론됐던 삼양동 유적, 그 유적만 해도 주변에 고인돌이라든가 옹관묘, 아니면 곽묘, 뭐 이런 형태의 석관까지도 나오는데 이제 그 삼양동 단계를 지나서 이제 외도동 단계라든가 용담동, 이제 탐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 되면 요 유적들과 관련된 무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아마 제주도 저희 국악하는 쪽에 아마 이렇게 앞으로의 숙제이고 제주도가 분명 탐나가 육지랑 이렇게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중한과 교류한다, 뭐 왕래하고 뭐 물건을 사고 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한이 어디냐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최근에 조사도 다녀왔지만 해남반도, 강진 그 어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마흔 세력이라지만 좀 다른 느낌의 마흔 세력이 있고 특히 제주도의 유물도 상당히 좀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남 군곡리 유적이라고 표총이 있는데 거기도 약간의 그 국제무역항 당시에라고 하지만 실제로 외지산 그릇들 중에 탐나 그릇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대형 온감묘 중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본지는 그쪽에 있지 않을까라고도 밑에 있을 생각을 것이다. 해봅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더 찾아보고 뭐 제주도에서도 찾아보겠지만 무덤 찾는 일은 앞으로의 저희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네, 글쎄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그 김서영이 했던 해남 군곡리 표총하고 전남 서남권에 그리고 경남 쪽에 사천 늑도 표총 여기는 당시에 아주 큰 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무역항이었습니다. 그 특히 사천 늑도 표총은 거기에 그 당시에 낭랑 상인, 마한 상인, 진변환 상인, 외인 상인 다 모여서 거기서 교육을 했습니다. 유물이 다 납니다. 탐나도 분명히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서도 탐나의 흙으로 만든 그릇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뭐 전남 서남권도 많이 뭐 나주 보감리, 나주 수문, 뭐 광주 신창동 다 많이 나오거든 제주 토기들이. 근데 그 재미있는 게 이게 제주 토기라고 알려진 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이게 발굴된 지는 90년대 발굴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그쪽 전공자들이 이 제주 토기를 토기로 안 봤어요. 기와편을 봐서 기와편. 왜냐하면 제주 토양이 화산성 토양이라서 토기를 구울 때 굉장히 두텁게 만들어요. 여기에 모래 알갱이 같은 보강제 깨지지 않게 넣고. 그래서 그쪽에서 뭐 부산대학교라든가 동아대학교에서 발굴할 때 이거를 다 기와로 분류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제주 토기인 게 이제 알려진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전남권이나 경남 그 남양권에 발굴해가지고 제주 토기라고 보고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탐나가 그쪽하고 많이 교육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아니 역사, 이 보고학 이런 것들이 밝혀졌을 때는 정말 그렇죠. 희열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희는 뭐 며칠 밤낮을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아마 이런 부분은 제가 고고학을 하면서 항상 힘듭니다. 근데 이런 거가 그런 힘든 거를 다 없애줄 정도로 저희 그런 상상을 합니다. 항상 제주 시내에 특히 어떤 대규모 마을 유적이 있는 부근에 있는 오름, 그 오름 정상이든 아니면 사면이든 간에 어딘가에 이런 무덤이 있지는 않을까. 상당히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잘 하셔야 될 게 우리가 무덤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길래 이게 왜냐면은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저도 처음에 이 공부를 할 때 아버님이 무덤 파러 다니는 줄 알고 이게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모르니까 저도 한 15년 됐는데 저희 회사 명칭이 탐나매장문화재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하는 게 매장문화재거든요. 땅속이랑 물속에 있는 건 전부 다 매장문화재라고 합니다. 근데 매장문화재연구원이라고 간판을 거니까 전화가 엄청 와요. 여기 상 났다고 자기 어떻게 무덤을 써야 되느냐 그거 해달라고 장의사인 줄 알고 그런 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덤 파러 다니는 게 아니고 무덤을 조사하러 다닌다고 정확한 표현이죠. 네, 앞으로는 표현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 육지부에서 간혹 그 현무암이 발견됐다. 제주의 현무암이 어떻게 그쪽으로 가게 된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분명 제주도가 신석기 시대 때부터 교류 흔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경상남도라든가 특히 뭐 요 앞에 있는 여서도라든가 전라도까지는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뭘로 다녔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배로 다녔겠죠, 뭐 거기에. 당연히. 예, 당연히. 그 배가 어떤 형태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가 전통배라고 하는 떼배는 아닌 것 같고요. 약간의 유선형의 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특히 그 청동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 안각화에 보면 또 약간의 바이킹 형태의 그런 유선형의 배가 나옵니다. 그런 배들의 공통점은 무게 중심을 잘 지탱을 해야 되고 큰 한계 바다를 넘기 위해서는 그럼 또 가벼우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뭔가를 채워야 돼요. 현재 이렇게 수평수처럼 물을 채우는 것처럼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뭔가 갔을 때 분명 배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것 같아요. 가장 무게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마 현무암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현무암돌을 들고 가서 다 퍼놓고 나중에 올 때는 거기에다가 다른 뭔가를 싣고 오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박물관에서 고대 중세 항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사를 해보자 해서 최근에 육지부의 기착지가 어딘지 좀 하기 위해서 아까 삼국지 이지동의전에 나왔던 중한이 어디인가라는 느낌을 갖고 해남반도나 강진 쪽이 아닐까라는 어떤 우선적인 그런 걸 갖고 조사를 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해남 마량, 뭐 이반포, 이진진, 관두량 이런 쪽으로 저희가 조사를 다녔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가 제주도를 도착하고 했던 데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현무암이라도 나와야 된다 했었는데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당 정원석에 현무암이 있고요. 진짜요? 예, 돌담에 현무암이 있고 방파제 석축에 속에 현무암이 있고 이 세 군데가 다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또 희열을 느끼셨네요. 그렇죠. 저희 입장에는 처음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런 현무암돌은 아까 배에 수평수를 맞추는 것처럼 사용했던 거라서 제주도의 그 뭐 적극적으로 육지부에 나갔던 해상 활동에 적극적인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당시에 주변국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국들은 탐나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문헌상에 탐나 구이라고 명확히 적힌 걸로 봐서는 그 백제나 신라 가야 뭐 여기서도 탐나를 볼 때 국가 수준 가야의 일개 연맹체 내에 하나의 소국 정도는 되는 정도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권을 주고 그 외교권만 이렇게 그 가져가고 나머지 자치적으로 아마 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록상으로 일본에 그 교류를 갈 때도 왕과 왕자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문헌상에. 그만큼 그러니까 왕과 왕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단지 외교 채널은 외국과 뭐 중국이나 일본과 교역할 때는 이제 백제 뭐 허락을 받는다든가. 그 예를 들면은 백제 유대왕 때 수나라 군함이 제주 근해에서 표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정리하냐면 유대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걸 식량 주고 해가지고 돌려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탐나라는 국체제가 그 유지는 됐지만 외교와 관련된 거는 백제에서 이제 관여를 했다는 얘기죠. 그 정도 수준은 아마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봉선 의식을 행할 정도로 이제 막강한 힘을 가졌던 뭐 그런 사람들이 그 외와 탐나를 같이 포함시켰다는 것은 탐나의 위상을 그만큼 높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황룡사 구충석답을 얘기하면서 이제 탐나를 세 번째나 네 번째냐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은 그 신라가 경계해야 될 나라 중에 탐나가 끼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그 탐나의 위상이 높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룡사 9층 그 목탑이거든요. 목탑, 예. 그래서 이게 몽골이 침략했을 때 소실된 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복원했는데 사실은 그 선덕여왕 때 진흥왕 때 시작해가지고 선덕여왕 때 이게 완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운 이유가 중국에서 볼 때 신라의 왕이 여왕이라서 너무 우습게 본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 신라에서 중국에 유학 갔던 스님이 한 번 돌아오셔가지고 목탑을 건립해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는 9개 적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쌓은 거죠. 그래서 1층은 뭐 일본, 2층은 중화, 3층은 5월, 4층은 탕나, 5층은 응유 뭐 이런 식으로 쭉 9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순서대로 만약에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라 그러면은 탕나, 4층인 탕나가 만약에 제주라면은 주변에서 네 번째로 강한 적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 탕나 위에 5층에 있는 응유가 백제를 얘기하는 백제. 거거든요. 네. 백제의 다른 상징 매입니다, 매. 매를 얘기하는 응유인데 그렇다면 만약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백제보다 셌다 이거.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4층의 탕나가 제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최근에. 원문을 보면은.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백제 부흥운동에 탐나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렇죠.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백제가 멸망하자마자 660년 멸망하자마자 661년부터 계속 거의 해마다 계속 일본에 사신을 파견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탐나가 그러면은 외하고 백제하고 같이 연맹을 맺어가지고 신라에 대항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또 혹시 맞을 수도 있고. 탐나가 사층에 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돌아가신 그 최인호 선생이 그 잃어버린 역사인가요? 잃어버린 왕궁인가? 거기에 보면 그 일본과 그 백강 전투를 그려내고 있는데 백제의 왕족 성씨가 부여 성씨였거든요. 부여족이었고 그다음에 부씨가 만약에 부여족이었다면 일본과 연합을 해서 신라에 대응했던 세력이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게 아무래도 여기 부씨 세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물론 뭐 백강 전투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화공으로 이제 끝나긴 하지만은 그래서 저 구충석탑의 의미는 좀 뭐 역사적으로 이제 밝히는 일이 좀 필요하겠지만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탐나의 힘이 그만큼 강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탐나의 그 어떤 역사라든지 아니면 탐나의 힘을 증거하는 증명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어떤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뭐 항해술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셨는데 네. 어쨌든 탐나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교류를 하려면 바닷길을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해술은 뛰어났습니까? 아마 뛰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원양으로 나가야 되고 물론 배를 타고 가는데 근시 가까운 거리에 섬을 보면서 다니는 그런 걸 가장 기본적인 항해술이지만 외양으로 갔을 때는 분명하게 항해술이 필요합니다. 분명 낫만이 있는 게 아니고 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배 만드는 기술도 좀 좋았던 것 같고 좀 달랐던 느낌이 듭니다. 독특한 형태는 아닐지언정 성종실록인가 거기에 그런 게 단편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외선하고 제주 배하고 조선의 조은선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경주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1등이 제일 빠른 게 외선, 두 번째가 제주 배, 세 번째가 조선의 조은선. 근데 그 일단 속도로는 외선이 제일 빠르고요. 근데 강도 이런 게 경과함은 제주배하고 조은선이 제일 세고요. 제가 한 2000년 전쯤에 있던 마을 유적인데 화순유적이라고 거기서 그 배 모양 그릇이 하나 나왔어요. 한 점. 근데 완벽히 나온 게 아니고 일부 파손됐는데 거기 보면 배 모양이 거의 뭐 이렇게 유선 반달 모양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패이고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걸 그대로 재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맞다면은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배를 탔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죠. 지금 영주고에 재직 중인 그 이영권 선생님이 그 밝혀놓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남해안 지역의 이제 어떤 해상 세력의 거의 그 으뜸 사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항해술을 가진 사람들이 두막 또는 포작인 우리 제주말로 보재기 어부를 얘기하는 보재기 그렇게 기록이 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나가서 이제
그 남해안 지역의 1등 항해수를 가진 사람들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임진왜란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어떤 항해 기술은 제주 출신 유민들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항해술이 빼어났고 좋은 어떤 조선 기술이랄까 바람을 이용하나 물기를 이용하는 능력은 탑라인들이 가장 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중앙 세력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천년의 역사가 끝이 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어가야 할 탐라의 가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주도가 지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대륙으로든 해양으로든 그런 얘기는 해양 문화하고 대륙의 문화가 아주 적절하게 융화될 수 있는 곳이 탐라다. 그 결정제가 탐라다. 이렇게 요 탐라인들이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렇게 포용력 그리고 진취적인 어떤 기상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탐라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희가 우리 DNA에 남아있는 그거를 다시 일깨워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탐라인들의 정신, DNA를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갖고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작가님은요? 제주는 개척 정신을 어느 지역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DNA 상에 포함되어 있는 게 그게 뭔가 하면 탐라 형성 자체가 중국 대륙에서부터 내려온 세력이라고 본다면 쫓기고 버림받고 내몰린 세력이거든요. 그 세력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도전하고 이 험한 바다를 주 무대로 삼아서 자기만이 역사, 자기만이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끝까지 도전하는 그 개척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지속시켜 나가야 되고 발전시켜야 될 어떤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탐나라는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갔을 때 이 다방면적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어느 한 군데 치중되지 않고 그거는 이제 제주가 갖고 있는 환경,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뭐 몸부림이랄까 아니면 뭐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개척 정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만큼 탐나의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 조성 능력이 뛰어났다고 보여주는 거죠. 뭐 개척 정신, 도정 정신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어떤 정치적 능력이라든가 이 협상 능력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나름은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에서 나름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하고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왜 제가 어깨뽕을 찬 것처럼 나 탐나 사람이야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제주 사람으로서 참 뿌듯하면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정말 이것저것 어려운 상황이 많아서 힘든 시기인데 세 분이 말씀해 주신 이런 탐라인의 어떤 기질, 정신 이런 것들을 되새겨보는 것도 참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또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